Everybody sing that shit. 안녕하십니까. 365일 월세 받는 남자의 고수익 나는 진짜 경매, 저자 강윤식입니다. 예, 날씨가 가을에 퐁당 빠진 것 같네요.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절 만끽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경매에서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법정지상권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받는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게, 솔직히 건물만 있고 토지 없는 상태에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토지만 따로 경매되는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B라는 사람의 어떤 채무 변제를 위해서 토지만 갖고 경매가 진행된다. 이랬을 때 낙찰자가 토지만 낙찰을 딱 받고 나서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건물,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철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철거가 될 수 있겠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죠. 근데 법률적으로 철거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철거하지 않고 그 지상에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을 법정지상권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갖다가 사용 수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낙찰 받아봐야 실익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낙찰받는 금액이 상당히 저감되는 게 사실 현실인데, 사실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낙찰 금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매를 좀 오래 하시는 특수물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저감되니까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정상화시켜서 고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경험했던 법정지상권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법정지상권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좀 모실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당시가 사건 번호가 2004 타경 36126 사건입니다. 예, 그림을 보신다면은 대지가 1067제곱미터로서 평으로 본다면 322평입니다. 이 위에는 타인 소유의 15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지요. 사실 2004년도 물건을 이렇게 딱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고리타분한 옛날 물건 들고 나와서 옛날 얘기 하려고 나왔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물건이 아직도 ING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허와시를 한번 보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들고 나온 물건입니다. 사실 2005년도 4년도 이때는 제가 경매도 하고 있었지만 강의도 같이 하고 있었던 때라서 저로서는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피크를 달리고 있던 시절이라서 좀 어렵고 저감돼서 고수익 날 수 있는 특수물건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마루타처럼 뛰어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으면서 법정지상권의 어떤 획을 한번 거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이 그 당시에 감정 금액으로 본다면 8천만 원대에 감정이 되었는데 제가 3,800만 원 선에 낙찰을 받았고, 입찰자도 한 7명 정도 가량이 같이 입찰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주를 보시면은, 여기 소유주가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데,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부부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부부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치정 관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토지 소유주였던 아주머니가 사실은 거기서 그 동네에서 혼자 산 지가 오래되셨는데, 건물을 지어서 같이 쉐어하자고 건물 짓는 아저씨가 오셔갖고서는 자기 명의로 건축주를 자기 명의로 하고 건물을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좀 모자르니까 토지를 근거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건물을 좀 완공 지었던 이런 건물인데, 설정되었던 그 근저당이 변제가 안 되니까 토지만 가지고 경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니까 사실 건물주 하시는 그 남자분께서
자기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양 이제 대들기 시작을 해서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순수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건물이 토지 위에 붕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토지를 매입하든지 뭐 지료를 내든지 반을 잘라서 주시든지 뭔가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열렬한 연애 편지를 한 통 써갖고 보냈죠. 통고문이라 해서 소유주에게만 쓴 게 아니라 소유주, 거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또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 모두에게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제가 토지를 이번에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추후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위에 살고 있던 14가구의 임차인들은 1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내려와서 난리가 났겠죠.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이거 건물 철거한다는데 우리 임차 보증금 빨리 내어주십시오.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돈 받겠다라고 근저당 설정해 놨던 그 근저당권자들 주인한테 난리가 났겠죠. 뭐 저로서는 또 다른 압박 수단으로 그렇게 방법을 좀 택해갖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이 소유주가.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연락을 해서 뭐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전혀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소유주에게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을 좀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이 건물에 있는 점유자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주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있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소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불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제가 했던 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아마 법원에다가도 제가 그 취지를 그렇게 썼을 겁니다. 아마 추후에 이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게 된다면은 점유자들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제가 집행불능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역시 법원은 제 이야기를 받아주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서 현장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서 문을 닫고 있으면은 개문에서 집 안에다가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붙이고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력이 있죠. 그래서 위에 살고 있던 점유자들한테는 소유자가 임차인들에게 이거 아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나와갖고 14가구에다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다 붙이고 오니 이제 그 난리는 뭐 2배 이상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임차 보증금 내어달라고 난리가 났고 그 건물 소유주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토지 소유주면 소유주였지 무슨 내 건물에다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 말이 되느냐 뭐 36 브로커 같은 경매 프로 같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판사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뭔가 확실한 액션이 좀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역시 액션은 일어난 게 없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냥 거기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었고 합법적인 건축물이니까 토지 사용료나 내고 있을 생각이니 본인은 그냥 그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저로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료나 받고서는 거기서 있으려고 그 토지를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방법을 달리해서 이분과 협상의 장으로 이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해놓게 됩니다. 자, 가처분과 가압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3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